네, 고유정과 장대호, 일반인과는 어딘가 좀 많이 달라 보이는 두 명의 흉악범의 기억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고유정과 관련해서 이 재판부가 전 남편 살해 사건과 의붓 아들 살해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변호사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고유정의 그 전 남편 살해 사건을 재판 중이고요. 네. 거의 뭐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죠. 그래서 고유정의 그 의붓 아들 살해 사건이 기소가 되면서 이게 좀 별개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은 이 고유정 사건이 이번에 결심이 안 되고 그 변론길이 공판길이 연기되면서 속행되면서 의붓 아들 살해 사건이 병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이제 묶어서 같이 재판하게 됐는데요. 네. 아마도 재판부는 굉장히 병합하기 어렸을 겁니다. 원래 이렇게 부담이 큰 사건을 다들 판사가 좀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유정 사건만 해도 부담이 컸을 텐데 거기다가 또 의붓 아들 살해 사건을 또 덮쳤으니까 굉장히 네. 싫었을 텐데 아마도 검찰과 또 고유정 측이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유정 측에서 계속해서 합쳐서 재판은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네. 혹시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보다는 변론의 편이라든지 네. 이 약간 두 개가 합쳐져서 어떤 그 물타기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을 테고요. 네. 근데 원래 이렇게 피고인이 강하게 나의 권리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면 판사가 쉽게 물리치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제 재판 이야기 짚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고유정이 재판장에 출석하는 모습 살펴보고 오시죠.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회피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요. 어떠한 변명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형사재판을 처음 받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능숙하게 너무나 상세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태도. 과연 인간으로서 저럴 수 있나? 네, 같은 자리에 있던 검찰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어제 사실 검찰에 구형이 있어야 되는데 미뤄졌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가 7차 공판이 마지막으로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는 차례였는데요. 어제 열린 재판 내용을 보면 고유정은 내내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불리한 답변이 나오면은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아끼거나 추정된 진술을 반복을 했고요. 또 이제 검찰도 이에 대해서 같은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재판이 끝난 뒤에 고유정의 진술은 어떻게가 모두 빈칸으로 남아 있다. 즉, 이 고유정의 진술에 대해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이제 검사가 질문을 하고 고유정이 답하는 순서가 진행됐는데 고유정이 모든 질문에 대답을 회피한 건 아니고요. 직접 입을 열어서 대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부분인데요. 근데 네. 이마저도 조금 네. 정과와는 정반대 정황을 진술했어요. 어제는 한술 더 떴어요, 사실. 네. 면밀하게 이 분석을 해보면 고유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아이가 수박이 먹고 싶다 해서 부엌에서 서가지고 수박을 자르려는 순간 전 남편이 본인을 성폭행, 그 구체적인 어느 부위까지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만지면서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제 남편의 목과 어깨를 한 번 찔렀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어제 하나 더 나온 게 있죠. 전 남편이 그 이후에 다 죽여버리겠다면서 아이가 있는 방으로 흉기를 들고 들어가려고 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범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을 성폭행하려고 한 것, 그 방어 차원에서 범행했다고 그런 거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렇군요. 아이도 다 죽여버린다면서 아이가 위험해서. 그래서 내가 그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식의 하나 더 첨부를 했고요.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자마자 이 검찰에서는 장소가 다른 거예요. 부엌 쪽에 서서한 장소에서 공격을 했다면 그쪽에 혈흔이 있어야 되는데 네. 감정을 해본 결과 이거는 식탁 부분이 아니고 식탁보다 한켠 앞에 나와 있는 벽 쪽에서 네. 서 있는 상태에서 공격한 거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 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추궁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고유정이가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면서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그 진술을 거부한 거고요. 네. 그 바람에 재판이 한 10분간 휴정이 됐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특이하게 그러니까 성폭행 당한 부분은 자세하게 진술을 했는데요. 흉기를 어떻게 찔렀고 또 몇 차례 찔렀냐 이런 걸 재차 검찰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었는데 그 부분은 또 고유정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고유정 그 피고인이 전번부터 뭐 기억이 파편화 그래가지고 기억이 안 나.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기억이 안 나는 거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본인이 뭐 변명을 할 때는 진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게 뭐냐면은 그 칼로 목하고 어깨 사이를 찔렀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피해자는 키가 커요. 1m 80이 넘고 네. 고유정 피고인은 적단 말이에요. 지금 한 푼을 찔렸는데 실제적으로 알아서 그 저런 비싼 그런 걸 보니까는 국가수에서 이제 국가원에서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15회 정도 찔린 걸로 보이는 거예요. 혈흔 비산을 보게 되면 그렇다 한다면 이래 찍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고 또 하나 뭐냐면 다이닝 룸에서 현관까지 가는 도중에 비산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다이닝 룸에서 현관까지 갈 때 계속 그 흉기로 그 찔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유정 씨는 부인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는 한 번 찔렸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상대편이 칼을 들고 있다 아까 진술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고유정 피고인이 칼을 어떻게 뺏었는가? 남성이 칼을 그리고 그 칼을 뺏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수박설에다 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증명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본인은 그 성폭행에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찔렀다. 또 하나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 방으로 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 피해갈까봐 그랬다는 것을 변명할 뿐이지만 네. 실제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의 진술 그 감정에 따르면 한 차례가 아니고 15 정도 찌른 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고유정 피고인이 말하는 것은 자기 변명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변호사님, 근데 판사를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고유정의 진술하고요. 국과수의 검증 결과가 다를 때 판사는 어디에 더 비중을 둡니까? 진술 증거는 굉장히 왜곡이 심합니다. 심지어 네. 목격자나 피해자가 저 사람이 나를 범행했어라고 진술을 해도 네. 그 진술이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심지어는 본인의 자백 진술조차도 허위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진술 증거보다는 당연히 과학 수사를 우선으로 놓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고유정이 자꾸 입을 다무니까 검찰이 재차 물었잖아요. 그럴 때 고유정이 한 말이 있죠. 행동과요. 네, 고유정은 어제 진술을 보면요. 전 남편의 성폭행 때문에 모든 일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일관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랑 단둘이 펜션에서 시간을 보내려는데 전 남편이 따라왔고 또 저녁 식사가 끝나면 갈 줄 알았는데 또 남아서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렇게 너무 검사가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면서 불리한 진술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제 계속 그렇군요. 진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탓 그리고 검사님이 무섭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있습니다. 사실 본인도 충격을 받았을 테니까 기억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건요. 어제 재판에서 검사가 그 다음으로 시신 훼손 이유 네. 그리고 장소, 유기 장소를 물으니까 네.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저는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신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서 검사 질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고유정이가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 네. 그 이유로는 시신 훼손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신은 지금이라도 지금 시신을 전혀 찾지 못한 상태에서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그렇죠. 그 유가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의향이 있느냐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고유정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있는 장소를 이야기했다. 그래서 따라서 찾을 수 있고 찾아야만 했고 찾을 줄 알았는데 경찰이 못 찾았다. 즉 말하면 경찰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훼손의 상태에 관련된 거 방송에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경찰이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다른 상황은 다 진술하면서 시신에 대해서만 유독 입을 다물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어제 재판 중에 한 가지 또 좀 이례적이었던 게 판사가 고유정 측 변호인을 꾸짖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네. 판사가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측에서 조금 무리한 절차적인 요구를 해올 때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제 어떤 경우였냐면은 이제 판사가 모든 심리가 끝났고 자신도 어느 정도 판단이 섰겠죠. 재판을 끝내겠다고 하니까 고유정 측 변호인이 한 길만 더 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미 거의 모든 심리가 끝나고 검찰의 피고인신문만 남은 상태였어요. 네. 피고인신문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절차고 그렇군요. 그래서 할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변호인이 자꾸 연기해달라 그러니까 판사가 조금 언성을 높였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보니까 병합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바로 이 공판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병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병합을 노리고 병합을 바라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재판이 끝난 후에 고유정 측 변호인이 시민들과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그 현장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욕했어 지금? 당신 지금 욕했지? 제주도가 니네 거냐? 제주도가 아줌마 거예요. 아이고. 네, 고유정 측 변호인 아무리 화가 나도 제주도가 니네 거냐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엔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고인이죠. 장대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교도소에서 그야말로 일지를 썼다고 합니다. 저희가 입수했는데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2017년 8월부터 땡땡땡이라는 낡고 허름한 여관에서 근무하였다. 다른 지역의 여러 모텔, 호텔 등에서 2005년부터 경력을 쌓아왔기에 낡고 허름한 여관의 모든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였고, 네, 이런 식의 그야말로 장황한 일기인데 그 속의 내용을 더 들여다보니까 고유정의 이름까지 언급했다고요. 네, 장대호가 이 작성한 53페이지짜리 일기장에는 장대호 범행 수법 같은 것도 적혀 있었지만 고유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사건 기사를 스크랩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댓글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고유정이랑 한방에 가두라는 댓글에 대해서 고유정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싶었다 이렇게 적었던 건데요. 본인과 이 고유정은 사건 수법이나 뭐 인정한 거 이런 것들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나는 고유정과 다르다 이렇게 일기에 쓴 건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무려 53페이지고요. 네. 시적인 표현도 굉장히 많고요. 그야말로 뭔가 일기보다는 약간은 소설에 가까운 그래서 네. 굉장히 놀랐는데 왜 이렇게 교도소에서 자신의 범죄를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기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 교도소 내에서 그 내용을 쓴다면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그 중간에라도 압수수색한다는 걸 몰랐을까요? 압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언론에 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리고 은근히 슬슬 흘리기도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거 쓰고 있다고. 그래서 이 장대호 같은 경우는요, 범행 전과 범행 후를 구분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네. 범행 전에는 장대호의 성향이 약간의 희귀고무리 형태를 띠고 있어요. 네. 그런데 범행이 딱 발생하고 난 그 범행 이후에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이른바 얘기하는 관종 형태, 그리고 자신이 마치 무슨 영웅이라도 된 것 같은 나르시시즘, 네. 이런 형태로 좀 변해가는 그런 그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은 뭐 딱 싹둑 잘라갖고 어떤 성향의 범인이라고 단정 짓는 건 무리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관심을 얻기 위한 행동을 예.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한 취재진과 교도소 내에서 면회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해 준 게 자신이 숨겨놓은 범행 도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얘기해 줬더라고요. 그 당시에 경찰관들이 현장 검증도 네. 했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실상은 훼손 도구 말하는 겁니다. 지금 범죄 도구라는 게 사체를 회사한 도구를 그 창고에 숨겨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견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그 깊숙한 데 숨겨있고 창고기 때 복잡하니까 못 찾았는데 장대호 피고인이 그걸 자세하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피해자가 갖고 있던 뭐 중국 돈이라든지 뭐 MP3 이런 것도 발견을 못했는데 이 장대호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가는 건 저희가 수사를 많이 해봤지만 실제적으로 범인들이 자기 범죄를 숨기기 위해 숨기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자기 범행의 일지를 써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그 당시에 그 형사들이 발견을 못한 건 어느 정도 미숙한 점이 있지만은 장대호가 쓴 범행 일지에 의해 가지고 그 범행 훼손 도구라든지 증거물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제가 보기에도 과대망상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범행 일지를 썼다. 그걸로 인해서 경찰은 처음에는 좀 미숙했지만 나중에 일지를 토대로 그 범행 훼손 도구를 우리가 참고해서 찾아낸 거죠, 증거물을. 네. 실제로 저 일지를 읽어보면 장대호가 약간은 경찰을 무시하는 태도도 엿보입니다.
목이 말라서 그래요 경찰에게 말하자 경찰이 미지근한 물을 줬다. 8월 무더위에 기껏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사에 협조해줬더니 시원한 물도 못 마시게 나는 기분이 나빠져서 과묵해졌다. 여기서 과묵해졌다는 것은 진술을 안 했다는 얘기겠죠. 이것만 얼핏 읽어보면 자신이 갑이고요. 경찰이 을 같습니다. 이게 진술을 마치 자기가 베풀어 주는 것이냐 네. 그렇게 썼어요. 이게 표현도 과묵해졌다 이런 네. 표현을 썼고 참 특이한 정신세계를 가진 그 피고인 같은데 근데 이런 게 조사 태도 같은 것들이 다 조사의 기록이 다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법정에 그대로 현출이 되는데 당연히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줬을 것이고요. 1심에서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나온 배경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이런 태도가. 네. 그렇군요. 근데 또 하나 읽어보면 뭔가 내가 경찰 조사가 처음이라서 대응하는 법을 잘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또. 이제 뭐 그래서 아주 조언까지 많이 네. 했더라고요. 뭐 진술 거부하는 방법, 절대 뭐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 뭐 이러면서 자수도 자백도 하지 말라, 뭐 이런 것 등등을 쭉 얘기를 했는데요. 장대호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자꾸 장대호의 정신 상태에 자꾸 포커스 맞춰요. 네. 이 사람이 무슨 뭐 사이코패스다 아니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맞추면 안 되고요. 네. 오로지 범행 당시에 그 사람의 정신 상태만 판단해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형벌을 과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저는 좀 경험이 좀 있는데요. 네. 스스로 자꾸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자꾸 막 스스로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 이상하다고 느끼게끔 그렇게 인식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가려는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경계에서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런 전략이 숨어 있기 때문인가요? 일제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러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내가 자수하기에는 무리였던 게 모텔이 문제였다. 또 다른 직원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없어지면 모텔의 전반적인 관리를 할 사람이 없었다. 이런 취지로 썼는데 팀장님 지금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글쎄요 저런 생각을 했을지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런 생각하는 네.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살인범 잡다 보면은 어떤 종업원 잡다 보면 종업원이 자기가 없으면 일 못한다는 거로 그렇게 말하는 문제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저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하죠. 하지만 지금 장대호 같은 거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정신세계가 우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본인이 코앞에 그 불 떨어진 거 생각을 못하고 남 걱정까지 해준다. 그러니까 저거 제가 볼 때는 저 범죄라든지 그 재판 과정 아니면 그 수사 과정을 본인이 즐기는 것 같아요. 어느 때 보면은 제가 들어보면 저 장대호가 무슨 수사팀장 같아? 그런 말도 들어요. 네. 범죄를 치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어주고. 네. 특이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거요. 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 글을 보면 모텔은 자신의 왕국이에요. 그 모텔은 자신의 왕국이고요. 그 왕국을 침해하는 피해자는 적인 겁니다. 적은 응징을 해야 되고 그 응징이 살인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인식하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장대호의 정신세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정당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